자,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대공황. 대공황이고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주제를 첫 번째 대공황 그 자체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공황 그 자체에 대해서 배우고, 두 번째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이고, 첫 번째 이 대공황 그 자체는 우리가 교과 내용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교과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이 한번 이해를 위해서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그 단어 뜻부터 한번 보고 갑시다. 대공황에서 대는 뭐야? 그치, 이 정도는 유추할 수 있어. 크다. 공황은요? 아까 방금 앞반에서는 인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천 이야기. 뭐가 이상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도 같이 이상한 겁니다. 거기는 인천 떠올리시면 인천 공항이고요. 이거는 공황입니다. 단어가 달라요. 비행기 떠올리시면 안 된다는 소리야. 공황, 뭐야, 공황. 공황장애, 그렇죠. 공황장애 증상이 뭐야?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증상을 이야기하지. 자, 그러면 대공황이래. 정말 많이, 크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지. 여러분들 언제 두렵고 불안함을 느껴? 시험 기간에, 그렇죠. 시험 기간에 수행평가를 보려고 할 때, 뭐 이럴 때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지. 야,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봅시다. 수능 전날이라고 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봐봐. 여러분들에게 문자가 띵 하나 왔습니다. 여러분들 재산 마이너스 5억. 어때? 수능 전날 불안해? 이게 불안해? 이게 더 불안하지. 야, 수행평가 전날 이거 불안해? 여기 수행평가 전날은 불안해. 이 불안은 불안에 끼지도 못하지. 즉,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 재산이 있었는데 갑자기 빵원이 돼버렸어. 어때? 불안하죠? 수행평가 전날이 불안해? 전 재산 빵원이 불안해? 전 재산 빵원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다는 거야. 자, 대공황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혼돈과 혼란과 이제 이런 것들을 줬던 건데, 이거는 무슨 문제다? 돈 문제다. 오케이? 자, 근데 돈 문제라고 하지 말고 용어를 조금 순화를 해봅시다. 무슨 문제다? 경제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공황은 무슨 문제? 경제 문제라고 일단 이해하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공황. 대공황은 첫 번째 이제 시기부터 이야기해 봅시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이었습니다. 현대사니까 이제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기도 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무슨 문제? 돈 문제. 정말 중요한 날이었으니까 날짜를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우리는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러요. 즉, 이날에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검은 목요일이란 건 뭐냐? 이날이 목요일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어, 이날. 그래서 이제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도 검은 땡땡 요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도 주가가 갑자기 폭락을 했을 때 검은 땡땡 요일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폭락한 일을 우리는 대공황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대공황의 원인이 뭐다? 과잉 생산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잉 생산. 자, 봅시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했죠. 1929년 미국의 경제는 어땠을까? 좋았을까? 나빴을까? 아주 좋았어. 야, 봐봐. 1914년부터 1918년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이루어졌고요. 그 뒤로 약 10년 기간 동안 경제는 유례없는 호황이었어. 미국이 이런 호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국은 엄청나게 많은 생산시설을 만들어냈죠. 이 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생산물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갔어? 많이들? 전쟁터로 흘러 들어갔지. 미국 입장에서는 무한한 소비 시장을 가졌어. 거기서 생산만 하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전쟁이 끝났으면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내수, 즉 자국 내에서 소비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미국은 소비가 미덕인 시대야. 아껴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소비가 미덕인 거야. 소비를 해야 생산을 하고 생산이 소비가 따라오게 되니까. 자, 봅시다. 생산과 소비의 조화를 한번 볼게요. 생산과 소비의 조화에서 생산이 100 된다고 했을 때 소비가 100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생산이 100 합니까? 아니, 더 많은 걸 생산하겠죠. 200을 생산하면 200이 소비가 돼요. 그럼 더 많은 소비를 생산을 하겠죠. 500을 생산하는데 500을 소비를 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고 불렀었어. 경제 성장. 즉 생산과 소비의 조화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 생산이 늘어나고 그 다음 소비가 늘어나는 걸 경제 성장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경제 규모가 커져 나가는 방향. 자, 그럼 어느 순간 1억만큼을 생산을 해요. 근데 100밖에 소비가 안 돼. 나머지 9,900은 뭐가 돼버리는 거야? 재고가 돼버리는 거야. 즉 이게 과잉 생산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재고가 쌓이면 기업들이 망하겠죠. 은행들도 망하겠죠.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이 대공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소비가 미덕인 시대, 그 전쟁이 끝나고 10년 기간 동안은 자국 내의 소비로 이 생산을 생산을 케어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과잉 생산 문제가 터지면서 대공황이 터졌다는 거야. 물론 대공황만 연구하는 분들은 이 과잉 생산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고 이거를 어떻게 뭐다라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가장 피상적으로 과잉 생산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전개가 됐냐? 자, 과잉 생산이 됐습니다. 기업들의 주식이 어떻게 되겠죠? 재고가 엄청 쌓아놓고 있대. 주식 어떻게 돼? 물건이 안 팔린데 그 주식 어떻게 해? 가격이 폭락하게 되겠죠. 주가가 폭락하게 됩니다. 주가가 폭락하니 기업들 어떻게 돼? 그치, 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이 파산하게 된다라는 거야. 기업과 은행이 파산했습니다. 야, 기업이 파산을 해봤어. 나 어디 가면 돼 이제? 회사 다녔는데 회사가 없어졌어. 어디가? 길거리에 나왔게 되는 거지. 난 일자리가 있어 없어? 일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이 당시 이제 4분의 1 정도가 실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업과 은행이 파산하니 실업이 증가하고요. 일자리를 잃으니까 내 뭐 또 잃어버려? 돈, 소득도 줄어들게 돼 있지. 즉 소비가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가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즉 과잉 생산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시작되니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과 은행이 파산하고 실업이 증가하니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소비가 감소하니 또 과잉 생산으로 들어오고 과잉 생산이 또 주가 폭락, 기업 은행 파산, 또 실업 증가, 소비 감소, 악순환으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야.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경제 규모의 성장인데 지금 이거는 역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생산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는 경제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경제 위기라는 거죠. 이해되신가? 자, 그럼 봅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단계 중에서 어디를 손봐주면 되겠어? 어디를 손봐줄까? 방금 앞반에서는 시작점인 주가를 폭락을 막으래. 주가를 폭등시키래.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디를 손봐주면 돼?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죠. 소비를 증가시켜야지.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돈을 줍니다. 여러분들 경험했잖아.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 같은 거를 주면서 이제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는 거죠. 이 당시에는 이제 복지, 그 다음에 연금, 최저임금, 사회보장제도, 기타 등등 여러 것들을 통해서 소비를 증가를 시켜요. 소비를 증가를 시키면 과잉 생산 문제가 해결이 될 거고 다시 기업들이 정상 운영이 되면서 기업이 운영이 되고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실업이 감소하고 소비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셔? 소비를 증가시키면 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나고
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채용도 늘어나고 실업이 감소하면 또 소비가 늘어나고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봤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책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 대책은 미국과 이제 그 외의 국가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미국은 뉴딜 정책이란 걸 펼칩니다. 뉴딜 정책이란 걸 펼쳐요. 뉴딜 정책에는 연금이란 것도 들어가고요. 최저임금, 기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공공근로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연금, 최저임금, 공공근로 이 모든 게 뭘 목적으로 한다? 소비를 증진시키는 데 목적으로 합니다. 자, 뉴딜 정책은 누구에 의해서 시행됐냐면 루스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시행이 됐고 뭐에 영향을 받았냐 하면 수정 자본주의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수정자본주의는 2번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수정자본주의는 이 연금, 최저임금, 공공근로 같은 것들을 정부의 개입을 강화해서 소비를 증진시키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연금 왜 줍니까? 돈을 줘요. 늙으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에게. 왜? 소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셔라. 최저임금 왜 줍니까? 실업이 증가하지. 일할 사람이 널렸지. 그럼 돈 많이 줍니까? 안 주죠. 돈 적게 주면 소비가 증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늘려놓는 거지. 우리나라 사례로 생각을 해봅시다. 선생님 어렸을 때 대학생 때 알바를 했을 때 최저임금이 3,000원 조금 넘었어요. 3,000원 정도. 3,000원이었습니다. 3,000원 정도. 자, 지금 얼마지? 올해 이제 내년부터 10,000원이 넘어가죠. 자, 근데 이게 불과 10몇 년 정도, 10년 정도 만에 갑자기 이렇게 급격히 올라갔단 말이야. 자, 그러면 최저임금을 주는 이유는 뭐냐? 최저임금이 너무 적으면 선생님 8시간을 일해야 옛날에 감자탕 하나를 사 먹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8시간 일해가지고 2만원, 3만원 벌어가지고 감자탕 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까? 아까워서 못 사 먹지. 못 사 먹어. 근데 10,000원 줘요. 8시간 일하면 80,000원이야. 그러면 요즘 감자탕 한 4만원 정도 하지? 그럼 사 먹고도 반틈이 남는다는 거야. 그러면 사 먹을 수 있다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야. 즉,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임금을 높여서 소비를 증진시켜서 경제적 규모를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걸 실시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도 똑같아. 실업이 증가하니까 돈을 적게 줘. 돈을 적게 주면 소비가 증가할 수가 없어. 그러니 사람을 쓰려면 최소 얼마를 줘라라고 하는 최저임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중에 폐지가 되긴 하지만 공공근로는 뭐냐?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채용을 해? 국가가 채용을 해. 댐 같은 걸 만드는 거야. 댐 하루 이틀 만드는 게 아니죠. 몇 년간 걸리는 거예요. 몇 년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거야? 야, 다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잖아. 돈. 지금 우리 다 돈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 노예야? 끌어다가 그냥 막 일 시킬 수는 없잖아. 뭘 줘? 돈 줘. 임금을 준다고. 그 임금 가지고 뭐 하시라? 소비하셔라. 소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딜 정책에 되게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요. 자국 내 경제 규모가 크고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이민자들이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 작용을 한단 말이야. 즉 미국은 자기 나라 내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미국처럼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또는 미국 외에 다른 나라들, 영국과 프랑스처럼 식민지가 많이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 내 과잉 생산된 물건을 어디다 갖다 팔아? 식민지에 갖다 팔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라는 걸 합니다. 블록 경제. 블록 경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여기에 영국이 있다고 칩시다. 이제 본국이야. 식민 지배 국가. 그다음 식민지 국가가 있겠죠. 서로 간에 물건의 거래가 있었지. 근데 이거를 다른 나라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블록을 쳐버리는 거야.
다른 나라가 일로 들어오려면 관세라는 장벽을 쳐버리는 거지. 즉, 내 나라의 물건들을 내 식민지에 다 팔아먹겠다는 거야. 즉, 내 식민지에는 내 나라의 물건만 팔아먹겠다는 거죠. 즉, 이렇게 해서 뭘 해결하겠다는 거야?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식민지가 없었던 미국은 자국 내에서 경제 규모로 해결을 하고요.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로 식민지에게 물건을 팔아 넘김으로써 이거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데, 식민지도 없고 경제 규모도 작았던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신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공황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은 우리가 세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 자본주의, 고전적 자본주의부터 보도록 할게요. 고전적 자본주의는 어떤 특징들을 가지냐 하면,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최소한의 정부 개입. 그래서 작은 정부를 추구해요.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고전적 자본주의가 이제 최소한의 정부 개입과 작은 정부를 추구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된 거냐 하면,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그래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애덤 스미스는 시장은 가만히 놔둬라.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믿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만약에 횟집을 차렸어요. 그래서 내가 10마리의 물고기를 준비를 했어. 근데 10마리가 다 팔렸네? 그럼 다음날 난 몇 마리를 준비해? 10마리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겠죠. 20마리를 준비하겠죠. 20마리를 준비했는데 다 팔렸어. 그 다음에 30마리, 40마리, 50마리를 준비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10마리를 준비해 팔 때보다 50마리를 준비해 팔 때 나는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더 많은 시간과 노동을 하는 이유는 뭐야? 너희들에게 더 맛있는 회, 더 많은 회를 먹이고 싶어서? 아니죠.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돈 벌려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 거란 말이지. 옆집 빵집 아저씨가 더 맛있는 빵, 더 많은 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야. 즉, 개개인의 욕심이 모여서 알아서 시장이 운영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한 게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 내용입니다. 즉, 국가는 뭐 하면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냅둬라.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즉, 냅둬라. 손 대지 말고 그냥 냅둬라 라고 하는 거야. 근데 국가가 할 일은 있습니다. 야경 국가야.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데 치안이나 국방 이런 거 외에는 그냥 냅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되셔? 자, 그러면 국가의 역할은 뭐야? 내가 장사 잘 된다고 남들한테 회코지 받지 않을 치안과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침략한 걸 막아줄 수 있는 국방만 하고, 경제나 시장이나 이런 것들은 냅두고 알아서 운영되게 냅둬라.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잘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잘 운영이 됐을까? 예, 잘 운영이 됐습니다. 언제까지?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는 운영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운영이 잘 되다가 대공황을 맞이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시장 그대로 놔뒀더니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시장 실패라고 부르고요. 이 시장 실패를 수습하기 위해서 수정 자본주의가 나타납니다. 수정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는 다른 말로 이제 케인즈주의라고도 불러요. 케인즈주의.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을 하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시장 그대로 냅뒀더니 시장 망하지 않았냐. 그래서 정부의 역할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이것들을 조절하고 제한하고 촉진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적극적 정부 개입으로서 큰 정부를 추구합니다. 작은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큰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훨씬 더 넓게 많이 잡아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정부를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복지국가를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연금, 여기에 나왔던 최저임금, 사회복지제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생산에 있어서는 조절하고요. 소비에 있어서는 촉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금, 공공근로, 뭐 최저임금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복지국가로서 이제 사회보장제도를 추구하고요. 이제 연금, 공공근로, 최저임금 등을 도입을 해서 소비를 촉진하게 된다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일을 하다가 나이가 먹으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죠. 그럼 뭘 주는 거야? 연금을 주는 거야. 돈을 주는 이유는 뭐다? 자본주의적 논리로 본다고 하면 돈 가지고 뭐 하셔라? 소비하셔라. 아프면 고쳐주죠. 병원 가면 싸게 고쳐주죠.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뭐야? 빨리 몸 나으셔서 생산활동하러 가셔라. 활동하셔라. 생산과 소비활동에 참여하셔라 라는 거지. 자, 수정 자본주의 잘 운영이 됐을까? 잘 운영이 됐었죠. 아, 참고로 수정 자본주의는 케인즈주의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케인즈는 사람 이름이고요. 사회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아, 다시 말할게요. 자본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 즉 사회주의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은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게 전부 다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니까. 이 수정 자본주의도 잘 운영이 됐었습니다. 언제까지? 망하기 전까지. 오일 쇼크라는 게 옵니다. 두 번의 오일 쇼크,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로 정부의 실패를 해요. 야, 정부가 커지고 정부가 자꾸 시장에 개입을 하고 났는데 잘 운영이 안 됐잖아. 정부가 실패했어. 그래서 정부 실패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는 게 나타나게 됩니다. 신자유주의. 네, 여러분들 이 신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신은 영어로 네오야, 네오. 네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슷하게 포스트라는 것도 씁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네오를 신,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네오, 포스트 쓰기도 하고요. 이제 또는 신이라고 사용하기도 하는데 네오는 앞에 있는 것을 계승하고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 자체를 본질을 계승해서 개선하는 걸 우리는 네오를 붙이고요. 포스트는 앞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 포스트를 붙여요.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나의 수업 방식에 있어서 네오 이수환이 나타났다고 칩시다. 네오 이수환은 기본적으로 이 강의식 수업, 칠판 수업은 인정하되 야, 언제적 칠판만 쓸 거야. 이제 좀 PPT도 쓰고 동영상도 쓰고 강의식 수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간 게 네오 이수환이야. 포스트 이수환은 나타나면 무슨 말을 하냐? 야, 언제적 강의식 수업이야. 이제 학생 중심 활동식 수업이지. 언제 이렇게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할 거야.
아이들 매 시간마다 모두 활동시키고, 야, 대공황 애들한테 자료 주고 검색시키면 애들 다 이런 거 만들어낼 수 있어. 간식 수업하지 말고 활동 증식 수업을 해. 라고 하는 게 포스트 이수환이라고. 자, 그럼 봅시다. 신자유주의, 네오야, 네오. 그럼 앞에 있는 자유주의를 어떻게 하는 거야? 얘가 고전적 자본주의라고, 자유주의라고도 불려요.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을 뭐 하겠다는 거야? 계승하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봅시다. 최소한의 정부 개입을 주장하지만 정부의 개입, 이 수정 자본주의의 정부의 개입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야, 정부 개입 필요하긴 필요해. 하지만 제한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거야. 야, 정부 개입하는 건 맞아. 근데 적극적으로 하지 말고 최소한으로 좀 제한되게 어느 정도 부분은 인정하되 제한되게끔 정부의 개입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작은 정부로 가는 거지. 작은 정부인데 얘 작은 정부보단 얘가 좀 더 큰지겠죠. 제한된 정부의 개입을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이 신자유주의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이 고전적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했던 이제 시장을 믿고 시장의 자유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정 자본주의 시대에는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우리나라에도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좀 있죠. 뭐가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전기, 물, 이런 것들,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이런 데들을 우리가 이제 국가가 운영하죠. 국가가 운영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야,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효율화가 되지 못하고 경쟁이 안 된다. 이것들을 이제 민간에게 넘겨서 경쟁을 하게 되고 효율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민영화 같은 걸 추구하게 됩니다. 즉 정부를 다시 찾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민영화 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 통신사 KT가 원래 국가 거였습니다. 공공기업이었는데 이제 민간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물론 이제 정부의 지분이 높긴 하지만, 그다음에 SRT 철도 같은 것도 민간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래서 이제 민영화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이렇게 이 신자유주의에서는 다시 민영화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쪽을 추구하는 정부가 있었고 이쪽을 추구하는 정부가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조금 분류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이 흐름에 따라서 자본주의가 변화했었고 이제 변화해 나갈 예정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수업 끝.